안녕하십니까. 전학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61번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6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외선 가시선 분광광도법으로 크롬을 정량했을 때 K메노프를 사용하는 목적은, 자, 여기서 K메노프라는 것은 뭐죠? 과망간산 칼륨. 용도가 뭐죠? 산화제. 산화제 중에서도 강한 산화제라고 해서 강산화제라고 해요. 그러면 크롬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이 크롬이라는 물질은 삼각크롬을 우리가 보통 총크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은 삼각크롬은 발색이 안 돼요. 발색이 돼야 되잖아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분석하려면. 그래서 육각크롬이 발색이 되기 때문에 삼각크롬을 분석했을 때는 육각크롬으로 우리가 전환을 시켜줘야 돼.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인 경우에서. 그러면 삼가를 육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화가 된 거잖아요. 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산화제를 주입해야 되고, 이때 사용되는 산화제를 묻고자 하는 거죠. 과망간산 칼륨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과망간산 칼륨은 왜 사용을 하느냐? 총크롬을 몇 가크롬으로? 육가크롬으로 우리가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용액의 농도를 퍼센트로만 표기했을 때 옳게 설명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시약을 하나 만들어 보면 돼요. 20%짜리 NaOH 용액을 만든다고 하면, 자, 우리가 100%는 100분율이니까 100ml에 NaOH 몇 그램? 20g이 녹아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100ml 플라스크에 NaOH 20g을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정제수를 넣어서 어디까지? 표선까지 채워요. 이 용액이 20%짜리 NaOH 용액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g은 우리가 이제 표시를 했을 때 g은 웨이트의 약자를 사용해서 W, 밀리리터는 볼륨의 약자를 써서 V, 그래서 W per V %가 되는 거죠. 따라서 W per V %는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료의 전처리 방법으로 많은 시료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 회화에 의한 유기물 분해 방법을 이용하고자 하며 시료 중에서 염화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보기 중에서 회화에 의한 유기물 분해 방법이 적용 가능한 중금속은 가번의 나번의 철, 다번의 안티몬, 라번의 크롬. 자, 여기서 적용 가능한 중금속 물질은 라번, 크롬이 됩니다. 자, 여기 풀이해 보시게 되면 시료 중에 염화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납, 철, 주석, 아연, 안티몬 등이 휘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휘산이 되게 되면 손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꼭 같이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6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 의해서 비소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정량 한계는 0.005mg/L, 운반가스로 아르곤가스를 사용을 한다. 자, 운반가스로 아르곤가스를 사용하죠. 아르곤 AR이에요. 다음에 아르곤 수소 불꽃에서 원자화시켜서 253.7나노미터에서 흑광도를 측정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운반가스로는 아르곤가스를 쓰지만 여기서 불꽃이라고 하면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의 조합이죠. 자, 이때 비소를 원자합수 분광광도법으로 측정을 했을 때 사용되는 불꽃은 아세틸렌 공기 불꽃을 써요. 아르곤 수소 불꽃을 쓰는 게 아니고 풀이해 보시면 아세틸렌 공기의 불꽃을 쓴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자, 여기서 아세틴이 C2H2가 됩니다. 그래서 193.7나노미터에서 흑광도를 측정한다는 거 답안이 틀렸어요. 답안에 전처리한 시료 용액 중에서 아연 또는 나트륨 붕소 수화물을 넣어서 생성된 수소와 비소를 원자화시키는 방법. 따라서 답은 불꽃의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 그리고 파장이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65번에 보시면 감염성 미생물의 분석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감염성 미생물에서는 분석 방법의 종류가 주로 나오니까 분석 방법 종류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아포균 검사법 해당하죠. 세균 배양 검사법 해당합니다. 멸균 테이프 검사법 해당하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6번에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충전물로서 적당한 담체에 고정상 액체를 함침시킨 것을 사용할 경우에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당한 담체라는 게 액체거든요. 그러면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은 뭐예요? 기체예요. 그러니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죠. 그래서 담체는 액체, 그러니까 시료를 포집하고자 하는 담체는 액체,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은 기체라서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반면에 우리가 hợp착제라는 고체상 물질에 가스를 포집한다고 하면 기체 고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무기화합물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 정성이라는 것은 성분, 정량이라는 것은 질량을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기화합물뿐만 아니고 무기와 유기화합물 전체를 우리가 정성이나 정량 분석을 하게 됩니다. 유기와 무기 다 포함돼요. 그래서 답변이 틀렸어요. 답은 운반기체는 시료 도입부로부터 분리관내를 흘러서 검출기를 통해서 외부로 방출되고, 그리고 시료 도입부, 분리관 검출비는 필요한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량법에 의한 기름 성분의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 시료를 직접 사용하거나 시료에 적당한 응집제 또는 합착제성을 넣어서 노말핵산 추출 물질을 포집한 다음 노말핵산으로 추출하는 방법. 4번, 시험 단계의 정량 한계는 0.1% 이하, 정량 한계는 0.1% 이하. 4번의 폐기물 중에 휘발성이 높은 탄화수소, 그리고 탄화수소 유도체, 그리스 유성물질 중 노말핵산에 이용되는 성분을 적용한다. 자, 여기서 휘발성이 높은 탄화수소가 해당을 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해당하지 않죠. 어떤 탄화수소냐? 비교적 휘발되지 않은 탄화수소, 그리고 탄화수소 유도체가 해당하죠. 그래서 설명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라번,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있을 때는 제거하고 분석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68번 문제. 성면의 종류 중에서 백성면입니다. 백성면의 형태와 색상에 관한 내용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러분들 성면 중에서 백성면, 황성면, 그리고 청성면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특징을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가버려 고든 물결 모양의 섬유. 자, 백성면은 고든 물결 모양을 가지는 게 아니죠. 꼬인 물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고든이 아니에요. 정답. 답번에 다발의 끝은 분산, 답번에 다색성, 라번에 가열되며 무색 밝은 갈색을 띠게 된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9번에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휘발성 저급 염소와 탄화수소류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끓는 점이 낮거나 비극성 유기화합물이 함께 추출되어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먼저 끓는 점이 어때요? 낮거나가 아니고 끓는 점이 높거나. 자, 그리고 비극성이 아니고 극성 유기화합물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료 중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정량 한계는 0.008mg/L,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정량 한계는 0.002mg/L. 따라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08mg/L, 그리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02mg/L의 정량 한계를 가진다는 거. 그리고 답은 다이클로로메탄과 같은 휘발성 유기물은 보관이나 운반 중에서 경막을 통해서 시료 안으로 확산되어서 시료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현장 바탕 시료로서 이를 점검해야 한다. 라번, 다이클로로메탄과 같이 머무름 시간이 짧은, 여기서 머무름 시간이 짧은 화합물은 용매의 피크와 겹쳐서 분석을 방해할 수 있다. 지금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가번이 설명이 잘못되어서 가번이지만은 나머지 나번, 답은, 라번에서 체크되어 있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시험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한의 자외선 갈선 분광법에 관한 내용을 갈로에 옳은 것은, 자, 시한에 관계되는 문제는 상당히 자주 출제하니까 분석 방법에서부터 내용까지, 그래서 지금 풀이에서 정리를 해뒀어요. 이 내용 정도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클로라민 T와 피리딘 피라졸론 혼합액을 넣어서 나타내는 갈로에서 측정한다.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은 무조건 발색되는 색깔과 뭐가 나와야 되죠? 측정 파장. 그러면 자 먼저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서는 pH가 얼마 이하? 2.0 이하, pH 2이하. 반면에 이온 전극법에서는 pH가 12에서 13으로 조절을 해요. 자, 그리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서는 발색되는 색깔이 청색, 그리고 파장은 620나노미터에서 우리가 측정하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의 정량 한계는 0.01mg/L. 반면에 이온 전극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pH를 12에서 13으로 조절해요. 그래서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의 pH 조절은 12 이하, 그러면 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온 전극법에서는 pH가 12에서 13으로 조절하니까 알칼리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온 전극법은 어떤 폐기물에 적용되느냐면 액상과 고상 폐기물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량 한계는 0.5mg/L. 자, 그리고 연소 흐름법 같은 경우에서는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성 상태에서 가열 정류하고 청색을 620나노미터에서 흑광도 측정하고 정량 한계가 0.01mg/L. 보시다시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과 유일하게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류는 세 가지를 기억하고 내용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과 이온 전극법, 특히 여러분들이 pH, 조절되는 pH, 그리고 특징 꼭 기억을 해놓아야 됩니다. 자, 청색이 620나노미터니까 라번이 정답. 시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71번.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서 일어나는 분광학적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죠. 자, 가번. 불꽃 중에서 원자가 이온화하는 경우, 그래서 원자가 이온화가 된다는 것은 화학적인 간섭입니다. 그리고 나번. 시료 용액의 점성이나 표면 장력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 점성이나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물리적인 간섭이 돼요. 자, 그리고 분석에 사용되는 스펙트럼선이 다른 인접선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 스펙트럼선이 나오게 되면 광학적 간섭, 따라서 말해서 분광학적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공존 물질과 작용해서 해리하기 어려운 화합물이 생성되어서 흑광에 관계되는 기저 상태의 원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여기서 기저 상태의 원자수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화학적인 간섭이 되겠죠. 자, 따라서 분광학적 간섭이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분광학적 간섭은 답번이 정답. 스펙트럼선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문제를 맞춰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류도 시험에서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시료 용출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만히 지정 폐기물의 판정이나 매립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에 적용한다. 맞죠? 지정 폐기물의 판정이나 매립 방법을 결정할 때 나번 시료 100g 이상을 정확하게 따라 정제수에 염산을 넣어서 pH를 4.5에서 5.3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얼마로 조절하죠? 5.8에서 6.3으로 조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용매 시약과 용매의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거죠? 1대5가 아니고 1대10이죠. 다음에 진탕 여과한 액을 금액으로 사용하나 여과가 어려운 경우에서는 원심 분리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4번. 용출 시험 결과는 수분 함량 보정을 위해서 함수율이 얼마 이상일 때? 함수율이 85% 이상인 경우에 보정 계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15 나누기 100 마이너스 시료의 함수율. 여기서 15가 의미하는 게 뭐죠? 여기서 15라는 것은 기준에 해당하는 고형물의 함량이죠. 함수율이 85%니까 고형물의 함량은 15%, 그 값이 15예요. 그리고 100 마이너스 시료의 함수율이라는 것은 시료의 고형물을 뜻하는 거죠. 자,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번. pH를 0.1까지 측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pH가 0.1이 아니고 얼마죠? 0.01까지 측정하죠. 나번에 기준 전극은 은염화원의 칼로멘 전극 등으로 구성된 전극으로 pH 측정기에서 측정 전위 값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은염화원의 칼로멘 전극. 다음에 유리 전극은 일반적으로 용액의 색도, 탁도, 콜로이드성 물질, 산화의 반응성 물질, 그리고 염도에 의해서 간섭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죠.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이 아주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 그리고 pH는 온도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온도의 영향을 받죠. 전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서 표준 용액의 pH는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 지금 여기에서는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에 간섭 물질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4번에 보시면 대상 폐기물의 양이 1100톤인 경우에 현장 시료의 최소 수는, 여러분들이 폐기물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를 외운다고 그죠? 그래서 표를 외우지 않는 사람은 난 폐기물을 합격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주 나오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실기에서도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안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꼭 암기를 해서 한 문제를 꼭 맞추도록 하십시오. 자, 1100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100톤은 어디에 해당하죠? 1000톤 이상, 5000톤 미만에 해당하죠. 따라서 시료의 최소수는 50이 되니까 답은 꼭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조심할 거는 대상 폐기물의 양이 킬로그램으로 주어져 있느냐, 톤으로 주어지느냐를 단위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톤으로 주어지면 그대로 찾으면 되고, 킬로그램으로 주어져 있으면 톤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여러분들 표를 보고 최소 시료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소각시설의 소각제 시료 채취에 관한 내용 중에서 회분식 연소 방식의 소각제 반출 설비에서의 시료 채취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운행 시간, 그리고 운행 횟수. 자, 여기서는 운행 시간에 따라서 또는 운전 횟수에 따라서 운전 횟수. 그러면 운행 시간이 들어가는 것은 오답. 자, 그 다음에 몇 회, 운전 시마다 2회, 3회, 몇 회, 2회. 그래서 정답은 답. 이렇게 답을 찾아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한 번에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한을 분석하기 위한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이 시한 화합물을 측정할 때 방해물질들은 정류를 하면 대부분 제거된다. 맞습니다. 나번에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의 정량 한계는 0.01mg/L. 답은 pH 2 이하의 산성에서 피리딘 피라졸론을 넣고 가열 정류한다. 여기서 피리딘 피라졸론이라는 시약이 아니고 pH는 맞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서는 pH 2 이하의 산성, 그리고 이온 전극법에서는 pH가 12에서 13의 알칼리성. 그런데 여기에서 주입하는 시약은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트산 이나트륨을 주입하죠. 시약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답은이 틀렸어요. 답은이 유출되는 시아나수소를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포집한 다음 중화한다. 자, 그리고 77번 문제입니다.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값은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하면 같은 조건에서 10시간이 아니고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전후목의 차가 매 g당 0.3mg이야죠. 자, 그리고 방울수라 하면 20도씨에서 20방울을 적화했을 때 그 부피가 1ml가 되는 거. 다음에 감압도는 진공이라고 하면 15mHg 이하. 그 무게를 정확하게 단다고 하면 0.1mg까지 다는 거.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입니다.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8번에 보시게 되면 시료의 조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만히 시료의 축소 방법에는 구획법, 교사법, 원추사분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번 소각잔재, 슬러지 또는 입자상 물질 중에서 입경이 5mm 이상인 것은 분쇄해서 채로 걸러서 입경이 0.5에서 5mm로 한다. 자, 그리고 답을 해보시면 시료의 축소 방법 중에서 구획법은 대시료를 네모꼴로 10개 균일한 두께로 편 후에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해서 20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서 20개의 각 부분에서 균등 양식을 취해서 혼합해서 하나로 시료를 한다. 그래서 구획법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전체 20개의 덩어리로 만든다는 게 가장 핵심이죠. 답안에 축소를 하면 폐기물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 혹은 조제된 시료의 양이 많은 경우에 모은 시료의 평균적 성질을 유지하면서 양을 감소시켜 측정용 시료를 만드는 것을 축소라고 하죠.
자, 이 내용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인데, 나번에 보시면 소각잔재나 슬러지 또는 입자상 물질은 그대로, 그리고 돌멩이 등의 다른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외의 폐기물 중에서 입경이 5mm 미만인 것은 그대로, 입경이 5mm 이상인 것은 분쇄해서 채로 걸른 다음에 0.5에서 5mm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죠? 그래서 내용 자체를 이렇게 좀 너무 압축을 하다 보니까 오답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실효의 축소 방법에서 핵심 내용, 구획법, 교사법, 원추사분법에서 가장 핵심 내용 정리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한 번씩 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79번을 보겠습니다.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시료 20g의 고형물 함량이 1.2g이었다면 다음 중에서 어떤 폐기물에 속하느냐? 시료가 20g이에요. 그럼 20g 분의 고형물이 1.2g이야. 그럼 1.2g 나누기 20g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고형물의 함량을 이제 우리가 고상이냐, 반고상이냐, 그리고 액상이냐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폐기물이 20g이고 그리고 고형물이 1.2g이에요. 곱하기 100을 하니까 고형물의 함량이 6%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팁에 보시다시피 반고형은 5% 이상 15% 미만, 그리고 액상은 5% 미만, 고상은 15% 이상이거든요. 근데 6%는 어디에 해당하죠? 반고상 폐기물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반고상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고형물의 함량을 계산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80번. PCB 측정 시에 시료의 전처리 조작으로 유분의 제거를 위해서 알칼리 분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알칼리제로 사용되는 물질은, 자, 알칼리제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알칼리성 물질이거든요. 그 중에 수산화 칼륨을 주로 사용을 해요. 따라서 수산화 칼륨이 KOH를 의미합니다.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8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관계법규예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인 경우에 검사 기준으로 갈로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갈로, 그리고 이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니은이 되는 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최초 정기검사는 1년이 되는 날, 그 다음에 2회 이상 정기검사는 1년이 되는 날, 둘 다 동일해요. 그래서 1년이 되는 날, 1년이 되는 날. 암기를 했을 때는 최초 1년, 2년 이후에 1년, 이렇게. 최초 1년, 2년 이후에 1년. 따라서 1년, 1년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 이론편에서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암기법으로. 자, 그리고 82번 문제를 보면 에너지 회수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가번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이 얼마죠? 자, 저위 발열량이 3000kcal 이상. 나머지 환경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 회수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답은 회수열을 50% 이상 연론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자, 이 말이 아니죠. 자, 답안에 대한 설명은 회수열을 모두입니다. 50%가 아니고 모두 연론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회수율이 75% 이상일 것. 따라서 지금 정답은 답안인데 이 네 가지가 전체적으로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될 수 있으니까 내용 정리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83번에 보시게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분 시설의 기술관리인의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다음에 일반 기계 산업기사, 다음에 전기기사, 다음에 토목 산업기사. 자, 그리고 라번 대기 환경 산업기사.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서는 소각을 할 수도 있고 매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이나 대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폐기물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세요. 자, 음식물류에서 보시게 되면 폐기물 들어갑니다. 산업기사, 수질 산업기사 들어가고 대기 산업기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공 산업기사, 토목 산업기사, 일반 기계기사, 전기기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84번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관리 대행을 체결할 경우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그래서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관리 대행자를 찾는 거죠. 누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환경공단. 그죠? 한국환경공단. 자, 그리고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 그죠? 자,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85번에 보시게 되면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 처리 시설은 가번 사료와 퇴비화 시설로서 1일 처리 능력이 1톤인 시설, 나번의 최종 처분 시설 중에서 차단형 매립 시설에 있어서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매립 시설, 답은 지정 폐기물 외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매립 용적이 2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답은 연료화 시설로서 1일 재활용 능력이 10톤인 시설. 자,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우리가 기준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가번에 보시면 사료화나 퇴비화 시설로서 1일 처리 능력이 5톤 이상입니다. 나번에 최종 처분 시설 중에서 차단형 매립 시설에 있어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지정 폐기물 외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매립 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연료화 시설로서 1일 재활용 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라번, 연료화 시설 하나밖에 없죠. 10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86번. 주변 지역의 영양조사 대상 폐기물의 처리 시설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1일 처리 능력이 100톤 이상인 사업장 폐기물의 소각시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소각시설이라고 하면 100톤이 아니고 50톤이죠. 그리고 여러 군데가 배출된다 그러면 그 여러 군데를 합산해서 50톤 이상. 나번 매립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의 지정 폐기물의 매립장. 자, 우리가 지정 폐기물이라는 것은 1만 제곱미터예요. 3,300이 아니고 1만. 자, 그리고 답은 매립 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의 지정 폐기물. 자, 지정 폐기물에서는 여기서는 면적으로 나오죠. 면적으로. 자, 그리고 답은 매립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의 일반 폐기물. 일반 폐기물은 15만 제곱미터. 그죠? 15만 제곱미터. 자, 그러면 바르게 설명된 것은 뭐가 되나요? 라번. 하나네.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87번에 보시게 되면 의료 폐기물 중에서 일반 폐기물이 아닌 것은, 자, 일반 폐기물이 아닌 거. 가번에 일회용 주사기, 나번에 수액 세터, 다번에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나번에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자, 여기서 일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가 해당하겠죠. 그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풀이도 있는 것처럼 손상성 폐기물에 해당하죠. 손상성 폐기물. 자, 그리고 88번 폐기물 처리 시설의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자,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상당히 중대 사항이죠. 따라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89번에 보시게 되면 관리형 매립시설의 침출수 중에서 COD의 청정지역 배출효용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자, COD고 지역은 청정지역이에요. 자, 이 표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우리가 BOD라고 하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COD라고 하고, 부유물질량을 SS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각 지역마다 BOD와 SS는 기준치가 같아요. 그래서 청정지역이 가장 깨끗한 지역이니까 기준치가 가장 강해야 되겠죠. 가장 강하다는 것은 숫자가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0, 50, 70, SS도 30, 50, 70. 그래서 357로 기억하든 그냥 30, 50, 70으로 기억하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이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암기법보다는 이 표를 그대로 기억하는 게 훨씬 쉬워요. 반면에 COD라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00, 300, 400. 그러면 COD라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청정지역, 제일 깨끗한 지역이에요. 그럼 기준치가 숫자가 제일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200이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9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의 계획에 적합 통보를 받은 자 중에서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요구하는 시설, 장비, 기술 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서에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느냐? 자, 며칠이 아니고 몇 년 이내, 그죠? 3년 이내죠, 3년 이내.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9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 상황 등을 기록해서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보존기간은 폐기물은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서류 보존기간은 전반적으로 3년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3년.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92번에 보시게 되면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준 기간은 자, 보관이 시작된 날로부터 며칠까지죠? 자, 여기서는 사업장의 일반 폐기물 배출자예요. 90일. 그죠? 90일. 그래서 보관이 시작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9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3번도 지금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죠? 폐기물의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은 가만히 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가벌이 정답이 될 때는 우선적으로 소각, 매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오답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죠. 가벌이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수입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수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답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반의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 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입니다. 자, 그리고 94번에 보시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 연도에 폐기물 처리 실적을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되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5번.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매분기 끝나는 달에 다음 달 며칠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죠? 10일이죠. 10일. 10일까지니까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9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과태료라고 하면 행정상의 처분, 벌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형사상의 처분이 있는 거죠. 가만히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번에 폐기물 운반자가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경우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에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는 100만 원, 다음에 처리이행 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 보증금의 정액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죠.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9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인 재활용 시설 중에서 기계적 재활용 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연료화 시설, 다음에 골재 가공 시설, 다음에 정발 농축 시설, 다음에 유수 분리 시설. 그러면 여기서 기계적 재활용 시설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계적 재활용 시설이 아닌 것은 납은. 이 납은 골재 가공 시설은 기계적이 아니고 재활용 시설의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기계적 재활용 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활용 시설은 맞지만 그래서 정답이 돼요. 자, 그리고 9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발생량의 억제 지침 준수 의무 대상 배출자의 규모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일단 여러분들 연평균 3년간의 연평균을 기준해요. 자, 그런 다음에
지정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외, 지정 폐기물은 100톤 이상, 그리고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0톤 이상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되죠. 이거는 시험에서 거의 매회 이제 1년에 시험이 3번 있으면 무조건 한 번은 출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죠. 자, 3년은 전부 다 맞아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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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자, 그리고 지정 폐기물. 자, 2개는 지정 폐기물. 자, 여기서는 지정 폐기물 외. 그럼 지정 폐기물은 100톤 이상. 지정 폐기물 외에는 1000톤 이상.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번이 정답. 그죠? 자, 그리고 9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알맞은 것은 유기성 원유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원유 연료의 저위 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그리고 금속 성분을 갈로로 측정해서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측정하는 기간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측정은 매 분기당 1회 이상. 따라서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100번을 보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세탁업을 하는 자, 그리고 답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관련 규정에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 그리고 답은 의료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이 되는 것은 답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와 답을 그냥 한 번씩 봐주시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